네, 주요 현안 패널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뉴스 일침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13억 5천조 거대 시장이 열렸는데요. 한중 FTA 소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 영토 세계 3위, 전 세계 73%로 이 개방 리스크는 커졌지만 그만큼의 가능성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한중 FTA의 극적 타결에는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중국어로 라오펑 여우, 오랜 친구라는 뜻인데 박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의 시진핑 주석의 표정입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을 대하는 이 주최국 정상의 표정,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에이펙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주최국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손님들, 특히 일본 손님한테는 상당히 환대를 안 해줬네요. 분위기가 어땠다고 보세요? 먼저 그 표정 같은 거를 우리가 네. 보면 말이죠. 네.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와 푸틴을 만날 때는 상당히 그 밝은 이제 웃는 그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는 웃음이 그 없었죠. 근데 네. 결국 이제 얼굴 표정은 마음속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뭐 이것을 대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본다면은 사실 상당히 그 일본과는 어쨌든 간에 동반자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서로 간에 이익을 뭐 공유하는 조건적 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외교 문서를 봐도 우리하고의 관계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과의 관계는 전략적 호혜 관계다. 즉 일정한 갈등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경우 뭐 만남을 갖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면 그 얼굴 표정, 행동, 뭐 기타 환경, 뭐 국기 뭐 등등이 다 그대로 투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봐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붉은색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간 그 한중 정상회담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중일 정상회담과의 격이 얼마나 차원이 달랐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짚어보죠. 그 어제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인 시진핑 주석이 먼저 와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예인데 어제 화면을 보면 손님인 아베 총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상당히 어색한 장면을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에이펙 주최국이 되면은 이제 많은 정상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제 일본은 요거를 기회로 해서 이제 중국과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쫓겠다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회담인데 네. 마지못해 계속해서 일본이 요구해온 어떤 정상전 간의 만남 이런 것을 성사를 시키긴 해야겠는데 손님을 맞이해놓고 또 안 만나겠다라고 야박하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긴 만났을 때 어떤 중국 내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는 그냥 주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손님을 그냥 환대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역력하게 보이고요. 일본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남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한 방점을 찍은 데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만남보다는 그 오고 간 내용, 대화의 내용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맞춘 그런 만남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지만은 아베 총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어디에 서서 누구를 쳐다봐야 될지 어색한 상황을 연출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10초 지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아베 총리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식 통역가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듣지도 않고 시진핑 주석은 카메라를 향해서 얼굴을 돌립니다. 고개를 돌리는데 그 표정이 뭐 속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보면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연출을 했죠. 예, 분위기도 상당히 냉랭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의전 같은 게 정상회담은 특히 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원래 양국 간의 정상들의 회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테이블이 놓이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양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춰졌는데 비해서 그렇죠. 아베 총리와 이제 시진핑 총리가 만났을 때는 주석이 만났을 때는 테이블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도 네.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지만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여러 개가 나란히 큼지막하게 대형 국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반갑게 하고 지금도 이제 긴 원탁형 테이블에 양쪽에 그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고 태극기도 있고 탁자 위에는 꽃도 있었는데 네. 어제 중일 정상회담은 3명으로 참가자를 제한도 했고 국기도 없고 의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결례다, 무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본의 이제 아마 반응이 이제 오늘쯤이면 나올 텐데 상당히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다 이런 측면이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중국이 지금 한국을 대하는 태도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외교적으로 보면 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내용을 갖추어서 정상 간의 그야말로 회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보이고요. 일본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못해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이고 일본이 손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의 그런 좀 완전한 격식이 아닌 그냥 예. 뭐 말씀을 잠깐 나누는 정도의 그런 만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회담 직후에 저희는 이제 회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역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회견, 회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격화시킨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뭐 표현을 할 때 그 회견 요청에 응했다. 뭐 이렇게 한자로 적어서 표현을 이제 한 점도 그렇고요. 예. 또 의전, 특히 그 양 정상의 의전은 의전 비서관이 보통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렇죠. 형식도 지금 문제였지만 예.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시진핑 그 주석이 한 그 얘기가 역사적 훈계까지 그 내용으로 중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즉 뭡니까 중국 말로 표현하면 12곡직이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갈등 상황의 12곡직 원인은 역사적 문제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마치 이제 훈계하는 식의 그 내용이 주가 됐다는 점, 또 그 전체적인 분량을 봐도 시진핑 주석이 그 70%였고 아베 총리가 이제 20%에 상당히 그 불과했기 때문에 불과 그 20분 되는 남짓의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적 훈계를 한 그와 같은 회담이 아니었나. 그래서 봅니다. 그 뭐 저희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다소 좀 무시를 당했다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중국이 두렵거나 무서운 만만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통쾌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것 대리만족?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떤 이런 경제 대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하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제 하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돌려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어쨌든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본인들의 국가적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중국은 손님을 모시는 나라인데 아무리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우를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아시아 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 강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일본이 상당히 어떤 의존적이고 미국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어쨌든 좀 가깝게 어쨌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 아시아 체제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모습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결국엔 따라오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의 어떤 이런 이미지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중 FTA가 한 3년 가까운 협상 끝에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중국과 힘을 합쳐서 압박을 하는 면이 좋긴 하지만 이 한중 FTA 근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안고 싶어 하고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좀 반대로 좀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FTA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언론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익이었다라고 하는데 국제 변호사시니까 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체결된 한중 간의 FTA는 이제 낮은 수준의 협정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EU나 미국과 맺은 FTA와 비교했을 때 서로가 이제 주고받은 것이 좀 낮다, 적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제 지금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네. 사실 한국과 중국이 가장 서로 간에 이제
가장 이제 큰 교역국인데 요번에 이제 빠진 부분이 쌀이고 자동차입니다. 예.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요구가 지금 관철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그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봐도 한국, 미국, 한국, EU 간에 맺어진 FTA와는 다르게 좀 우리가 얻은 것이 이번에는 많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반대 뭐 시각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쌀 등의 그 주요 농산물은 그 우리가 그 막아냈다. 네.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부양을 위해서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네. 공산품 수출에 있어서는 그 역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상대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실질적 타협이 됐다. 실질적 협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다. 네. 그 미국과의 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무려 5년 동안이나 이제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2년 그 6개월이고 예. 지금 그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 원산지 비율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만든 제품과 우리도 수입해서 그 비율이 예를 들면 우리는 40% 정도가 되면은 관세 역시 그 철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근데 중국은 60%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와 같은 이제 그 문제라고 봐야 되고 결국 이제 주고받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이제 지나치게 쌀과 농수산물을 지켜내려고 하는 여기에 많은 방점을 찍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공산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득만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일단 뭐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재계의 평가는 어쨌든 뭐 좀 긍정적인 편이었다. 좀 우리한테 유리한 뭐 그 FTA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 연이어서 한미 FTA도 하고 또 한 EU FTA도 하고 하면서 그런 협상에 대해서 사실 학습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오면서 그 협상팀들이 중국과 하게 되면서 실리적으로 일정 정도 좀 뭐 상당히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그런 이제 수혜를 어쨌든 입게 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쪽에서도 당연히 황연의 뜻을 밝혔고 이번 FTA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아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네. 농민 측에서도 쌀 시장은 지켜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유독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집단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비록 농산물 중에서 쌀은 이제 협정의 어떤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머지 곡물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계시는 밀 생산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이 부분이 아직도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국회에 전달이 돼서 비준 과정에서 얼만큼의 이제 이 피해를 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한미 간의 FTA의 이제 그 협정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게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그렇죠. 생산품 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중 FTA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제품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말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항상 FTA가 체결되다 보면은 피해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배려 내지는 국가적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써 어떤 소외계층 내지는 배려를 받지 못하는 내지는 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 비준 얘기는 센터장님한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 테고요. 그 지금 보면은 발효 즉시 철폐되는 제품도 있고 10년, 20년대 이제 안에 폐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뭐 카메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정수기 같은 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년, 20년대에 관세가 폐지되면 그 안에 중국이
기술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적 효과보다는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중 간에 처음에 FTA 협정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2년 반 정도 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술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노렸던 부분이 이런 그런 제조업 분야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내지는 일부 품목에서는 역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그런 기술 격차를 통한 무역 증대 이런 효과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한중 FTA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가기 위해서 하나의 선물 패키지로 갖고 갔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이 전체를 그 낮은 수준의 그 협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를테면 그 EU와 그 미국과의 그 FTA는 그 품목별로 봤을 때 약 99%까지 사실은 그렇죠. 뭐 개방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뭐 한 91%에 그렇죠. 이제 불구하고 이 개방의 속도 자체도 상당 기간 좀 지연을 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례가 든 것처럼 조금 빨리 이제 그것을 시작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의 그 기술 추월 속도가 상당히 그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상당히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소위 그 뭐 영향 평가 제도를 뭐 도입을 해서 뭐 나름대로 뭐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우리 그 중소기업에 대한 뭐 보호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가 지원하는 뭐 기술 혁신에 대한 뭐 대안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하나 과제 같습니다. 큰 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어쨌든 간에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의존도가 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한미 FTA도 했습니다만은 수출 비율을 보면 미국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당히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안보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고 네.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화될 텐데 근데 지금 뭐 국제 정치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차원, 그러나 경제 이익과 충돌해 중국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치밀한 대비를 미리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보 경제 사실 우리나라의 여건을 봤을 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를 옥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짧게 여쭤보면 국회 비준도 좀 진통이 예상되죠. 뭐 한미 FTA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정파별로 상당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정치적인 논쟁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미 FTA도 세부 조문들에 관해서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중 FTA에서는 워낙 그것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때문에 어떤 국회 비준 과정이 어떤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FTA라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거슬릴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 그 보완점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게 손해보지 않고 국제 경제, 국제적인 그런 무대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